자,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하면은, 원초적인, 원초 삼국 시대, 원래, 그래서 이 소위 본격적인 그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 다시 말해서 우리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형성돼 가는 그 과정,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프로토 스리 킹덤스 페리어드 이래서 원삼국 시대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대체로 서북한 지역의 함사군 중에 한사군이 설치되는 BC 108년이 되는데 대체로 2세기 기원전 2세기 말이니까 대체로 기원전 1세기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이제 일컫는 거죠. 물론 고대 국가는 고구려는 빠르고 또 백제, 신라, 가야는 그에 비해 좀 뒤지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부 지방에 우리 삼국시대가 전개됐던 그 시기는 대체로 3세기 중후반, 늦게 보는 분은 4세기 초까지도 봅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 시기까지니까 시간적 범위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고고학에서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역사학에서는 이 원삼국 시대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학에서 시대 개념의 비견을 하면은 이 사만 시대와 이제 같은 시기죠.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이 사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만 시대라는 역사 시대 개념을 고고학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시기에 이미 북쪽에는 고구려, 부여, 동해, 음루 이런 우리 민족의 같은 정치 집단들이 이 만주 지역 일대에 이미 이 시기에 많이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성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만시대라고 하면은 마한, 진한, 변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구려 그리고 부여, 옥저, 동해 이런 우리 민족 사이의 역사의 궤를 같이 했던 이 정치 집단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시대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삼국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원초 삼국 시대라는 의미인데 삼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 시대는 맞대 완전한 삼국시대가 아니다. 이를테면은 다시 이야기해서 완전한 삼국시대는 중앙집권적 왕권국가 시대, 그러니까 왕을 정점으로 해서 지배 질서가 중앙집권화되는 그 시기, 그 시기에로 나아가는 발전해가는 이 과도기 단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 형성 단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 개념이 이제 우리 원삼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이 원삼국 시대의 고고학적 특징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 청동기 시대, 초기철기 시대에 이어서 원삼국 시대가 설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시기에 오면은 청동기가 이제 소멸이 돼요. 또 청동기 시대에 에, 저 사용됐던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인 치성묘가 또 없어져요.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에 중국에서 수입된 이 철기가 우리 기술에 의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기, 농기구, 공구, 거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 또 특징이 우리가 이제 널무덤, 목관묘,
우물 파고 목관을 안치하는 그 목관묘가 군을 이루고 있다.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원상국 시대 후기에 오면은 이제 목관을 보호하는 시설인 곽이 설치되는 나무 곽이 설치되는 목광묘가 성행을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생활용 또는 부장용 토기로서 소위 기와질이 나는 와질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등장해서 성행을 한다.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 단계로 나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성곽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라 국자의 바깥 테두리가 그 성곽을 의미한다고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성곽이 출현한다. 이 성곽인데 삼국시대의 거대한 본격적인 성곽이 아니라 일정 정도 마을 취락 또는 대규모 음락 이런 정도를 아우르는 방어하는 그런 토성 형태의 성곽이 이때 이제 출현한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원상미세의 고고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 역사 문헌 기록에 나오는 이 정치 집단들 아직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정치 집단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죠. 우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만주 일대가 우리 이 소위 역사의 궤적을 같이 밟았던 그런 우리 민족의 고토다. 그렇게 보면은 어, 기원전 1세기에서 AD 3세기 그 사이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었던 우리 민족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정치 집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제일 위쪽에 우리 동북 쪽에 이 한경도 이북 쪽에 거기 보면 이제 음루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부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만주 일대죠. 부여는 우리 민족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민족의 근간 뿌리가 이제 부여에서 형성됐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시조가 동명이고 부여 시조가 동명이고 그리고 나중에 백제가 또 역시 시조를 동명을 표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근간,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국가까지 발전을 안 했으니까 정치 집단이 바로 부여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 일대, 둔만강 유역 그 일대, 거기에는 이제 옥저라는 나라가 자리 잡다. 옥저도 북옥저, 남옥저 어, 두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특히 북옥저는 나중에 우리 소위 아직도 우리 그 문화 중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소위 온돌 문화 이게 이 북옥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잘 아다시피 이 소위 압록강유역 지금 중국의 길림성 지반지역, 통화지역 그 일대의 소위 홍강유역 그 일대의 고구려 그리고 동쪽에 우리 동해안 루트 태백산맥의 동쪽 지금의 강원도 동해안 일대죠. 거기에 예 또는 동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지역에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진번, 인둔, 현도, 향사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서부 지역, 서남부 지역 그 일대 쭉 해서 영서 일대, 경기 북부 일대 지역 상당히 넓은 그 일대의 마한 그리고 지금의 영남 지방의 낙동강 동쪽에 주로 진안, 낙동강 서쪽에 변안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 초기 국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그 이 북쪽에 있는 여러 정치 집단의 문화 양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여기는 고고학이 아직 우리보다 한참 뒤지고 이러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굴에 해가지고 제대로 유적이 조사된 유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이 좀 소략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이해를 하고 수업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원상시대 북부 지역에 있었던 정치 집단 중에 제일 먼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고구려에서 취락과 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자, 여기에 왜 초기 고구려라 그랬냐면은 다음에 역사고고학 파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설명할 때 거기에 다시 또 고구려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같은 삼국이지만 건국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미 기원전 2세기 후반쯤 되면은 고구려는 건국. 자, 이 삼국시대 백제 신라 가야는 빨라야 3세기 후반 AD. 그러니까 시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고구려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원삼국 시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고구려를 원삼국 시대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는 이미 기원전 2세기 후반쯤 되면은 대단히 강력한 이 세력을 이제 존재했어요. 문헌 기록에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이런 기록, 중국의 한서 이런 기록에 보면은 한사군 중에 하나인 현도군의 제 속현 중에 하나에 이미 고구려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구려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구려라는 지명 또는 국명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봐도 상당히 이제 오래됐다. 시기는 기원전 2세기 후반쯤까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고고학 발굴에 의해 가지고 마을 취락이 발굴된 사례는 공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서 북한이나 중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해 가지고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곽이죠. 그리고 무덤, 고분들. 그 중에 성곽은 취락이 확대된 그런 형태, 취락에 방어시설인 성벽을 두른 그런 형태가 이제 성곽이니까 이 성곽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취락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락이 조사된 예는 일부 정보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취락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고구려는 성이 이 이성 체제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 쌓아서 하나는 평지성, 또 하나는 산성이에요. 그 배후산성. 그러니까 평지에 그때 당시 왕이나 지배 계층이 거주를 하면서 국가 통치를 하다가 또는 지역 집단을 통치하다가 적의 침략을 받거나 유사시에 위기가 닥치면은 그 뒤에 높은 배후 산성인 이 산성으로 이제 올라가서 도피성이 되는 거죠. 일종 정도의.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신림성, 환인현, 혼강 유역, 혼강, 어, 환인 통화 지역이죠. 거기에 홍강 유역에 홍강을 배경으로 거기에 두 개의 성이 있어요. 하나는 홍강변에 이렇게 평지성으로 하구성자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토성을 쌓고 그 성벽 주위에 또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자를 둘러서 적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하구성자 토성이. 그리고 거기에서 약 3, 4km 딥산 배우산성 성의 산에 이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쌓은 성이 있어요. 이 오녀산성인데 이 오녀산성은 고구려 초기 도성이 홀성골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오녀산성이
홀승골성이 이제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고 있어요. 홀승골이 이제 소위 이게 그쪽 지역 이 지명이고 이제 고구려 지역 지명이니까 이제 아마 초기 성이 오녀산성이 지금 거대하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두 성을 오녀산성은 일부 발굴이 되고 하고성자 토성은 지표조사하고 일부 간단한 조사를 이제 해서 이제 밝혀진 그런 성인데, 거기에 이제 두 성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초기 고려 토기들이 이제 다수 출토가 됐다. 이런, 보고서에 이제 근거하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래서 두 개의 성이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성자 토성 그리고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토기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 토기 도면이에요. 자, 이 토기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세로로 붙거나 띠 손잡이로 붙거나 띠 손잡이 이거는 그 이후에 고구려 토기에 계속 전통이 이어지는 그런 손잡이죠. 그리고 넓고 얕은 바리, 넓고 얕은 바리, 그 다음에 깊은 바리, 그리고 화로 모양인데 두 개의 손잡이가 들어있는 큰 이 동이라고 동이, 또 봉 모양의 봉상 파수가 손잡이가 붙어 있는 신발 이런 제품. 자, 이것들은 이 소위 이쪽 지역의 소위 청동기 시대의 서단산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전통이 계속 토기 문화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초기 고구려 초기까지 면면이 이제 계승되어 오는 그런 유행을 나타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소위 뭉은토기 전통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런 토기들이 초기 고구려에서도 이제 그 토기 전통을 계승해서 고구려 토기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이 오녀산성과 하고성자 토성. 자, 앞에 흐르는 이 강이 혼강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거대한 강이에요. 이 강변에 여러분들 다리발 밑쪽으로 이렇게 쭉 높게 이렇게 쌓여있네. 쭉 돌아가는 요성이 이제 이 나무가 잠겨 있는 이 부분이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지역인데, 소위 이제 평지에 쌓여 있는 하고성자 토성. 그리고 그 3, 4km 뒤에 높은 산 꼭대기에 천혜의 자연절벽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면서 취약 구간만 성벽을 쌓아서 전체 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배후성으로 삼은 그런 오녀산성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한 3번 정도 답사를 올라갔는데, 답사를 가서 여기에서부터 이쪽 건드리까지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만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절벽처럼 가팔라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안은 이렇게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을 중국 당국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주거지와 토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돼서 출토가 됐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층위를 이루면서 위층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대개 오녀산성은 이, 이 유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크게 5개 시기가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오녀산성 1기, 2기, 3기, 4기, 5기. 4기, 5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요나라, 금나라 시대에 이제 다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성곽으로서 기능했던 시기고, 그 이전에 이제 3기층부터 그 아래층의 1기층까지가 이제 고구려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1기, 2기, 3기층의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지성인 하고성, 약고성, 그리고 산성인 오녀산성에서 발굴해서 앞에 봤던 그런 토기들이 출토가 됐다.
자, 전체 다가 이게 발굴조사가 전면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 내부에 소위 구체적으로 주거지 숫자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어요. 발굴된 것만 해도 한 30여 개 이상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주거지가.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의 도성이니까, 왕성이니까 안에 뭐 주거지가 적어도 한 뭐 200개 이상은 이제 들어 있었겠죠. 수백 기가. 그렇게 이제 보면 하구성자 토성 내부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거기에 일부 취약 기간에 이렇게 구간에 이게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쌓은 그런 데입니다. 나중에 성곽을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하니까 여기에 성을 쌓는 방법이라든지 돌을 다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곽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녀산성이 취약 구간에만 이렇게 쌓여있다. 나머지 취약 구간이 아닌 곳은 전부 천혜의 가파른 자연 절벽. 이게 절벽 높이가 거의 막 20m 이상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 뭐 취약 구간은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서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자연 절벽을 잘라내서 문지로 활용돼. 좁아요.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정도. 이 서문지예요, 서문지. 그리고 동문지는 앞에 봤던 요런 형태로 쌓아서 문지를 양쪽에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들어가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그런 구조도 지금 발굴해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지, 서문지 두 개 이제 문지가 있다. 그 안에는 전부 이제 취락들이 이제 들어섰는데 주거지, 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도성의 왕성으로 기능하는데 취락으로 기능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연못, 뭐 큰 고상 건물지, 토석 건물지 이런 것들도 이미 이 시기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발굴을 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우리 다른 정치 집단들 그리고 마한 지역의 주거지들이 전부 수열 주거지 형태인데 고구려 주거지 오녀산성 내에서 발굴된 것들은 전부 우물 이렇게 수열을 파고 거기에 수열 벽에 무덤 석실이나 석곽 같이 이렇게 이, 이 돌로 이제 벽을 쌓고 그 내부를 이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한 그런 특징이 고구려 운효산성 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런 돌로 만든 이런 주거지 형태 이외에도 여전히 이제 수열 주거지, 좀 움집 그것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나 일부 노남리 유적이라고 하는데 취락인데 거기에서 일부 확인된 게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게 보면 대체로 형태는 네모난 방형 주거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또 다른 주거지 형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해서 위에 이제 유리 덮개를 씌워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국가사적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를 파고 여기에는 주변을 돌로 쌓아서 벽을 쌓고 여기에 납작납작한 돌이 깔려 있는 거는 이 구들 시설이에요. 구들. 이 안으로 아궁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불을 지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것은 온돌 시설인데 이 온돌의 기원은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부곡저 지역에서 고구려로 이제 전해졌던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앞에 도면을 통해 가지고 봤던 그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다 귀가 있죠. 그 손잡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리고 호, 항아리, 장경호, 항아리, 그리고 굽이 달려있는 바리, 완,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깊은 바리, 그리고 뚜껑도 있고 또 소형 토기들도 있어요. 작은 토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곡물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개인용 식기들은 우리 소위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치사 생활을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고구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취락 또는 뭐 성곽, 내예, 이 성원, 자, 그런 취락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성원취락이라고 그래요. 성원. 성원은 뭐냐면은 성처럼 담장을 둘러서 그 내부에 취락,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성원취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성자 토성 내에 취락. 그리고 오녀산성 내의 쥐락, 이것은 이제 성원 쥐락의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고구려 국가가 직접 이 촉조를 해서 경영했던 그런 쥐락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부여. 고구려의 주몽이도 결국은 부여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여가 고구려보다도 오래 먼저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여는 역사 기록의 대체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의 만주 지역 일대에서 우리 민족의 근원, 민족 문화의 근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부여는 국가 체제까지 이 가장 먼저 발전을 했지만 국가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중에 4세기 초 되면은 고구려에 이제 흡수 통합돼서 역사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여 정신이랄까, 뭐 이런 부여 문화랄까, 이런 것들은 면면이 계승해서, 심지어 나중에, 6세기 백제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면서 국가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다, 부여를 표방한 거죠. 그런 정도까지 그 정신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 문화 양상도 일정 부분 개성이 계속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여 문화의 중심하면 우리 흔히 고고학적으로 이제 포자연 문화라고 하는데, 이 포자연 문화는 이 만주 지역 부여 중심지 일대의 유적 이름이에요. 포자연 유적이라고 하는 칠악 마을 이름이야. 예?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문화 요소,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포자연 문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포자연 문화는 역시 그쪽 지역에 번성했던 청동기 시대의 서담산 문화를 기점으로 해서 토기 문화가 이렇게 특징적이에요. 역시 고구려 토기와 비슷하게 빨간 색깔의 이 무문토기겠죠.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게 주류를 이루면서 주거지 형태는 네모난 주거지 형태, 방형 주거지, 일부 온돌 시설도 있다. 뭐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포자연 문화의 주거 형태와 토기 문화 형태, 그걸 전체 다른 이제 포자연 문화라 이제 이렇게 이름한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중국 동북 삼성 중에 길림성 일대, 그 중에 이제 장춘 지역에 지금 제2 송화강 유역, 그 일대에 이제 부여가 중심을 두고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단산성, 이런 부여 중심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할 때 거기 강이, 송화강이 이제 나오니까 그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왕이 거주를 하면서 국가를 통치했던 그 장소, 그걸 이제 우리가 부의 왕성이다. 그러니까 왕이 머무르었던 장소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송화 강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 우리 고대 성곽들은 아까 오녀산성, 하고성과 토성 마찬가지죠. 혼강이라고 하는 강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이 강이 천혜의 해자와 같은 방어시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전부 다 보면은 큰 강 아니면 큰 강 하천변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부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부여도. 남성자 성이라고 이름하기도 해요. 그리고 동단산성. 이 두 개의 성이 이성 제대로 같이 이웃해 가지고 있어요. 남성자 성은 청계에 있고 동단산성은 역시 강변의 구릉 위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역시 평지성과 구릉 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이성 체제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유적 자체가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내부에
성 내부의 취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거기에 주거지들이 얼마 정도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주거지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어쨌든 성벽 자체는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부여의 이제 왕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왕성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변에 동단산성과 남성자유적 그 주변에 소위 그때 당시 부여 지배층의 이 고분군이라고 하는 유수노아신 고분군, 모화산 고분군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이제 왕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성곽은 정형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 있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이렇게 부정형이에요. 평면 형태가. 우리 성곽과 중국 성곽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중국의 한자가 나라국자가 성곽을 의미하는 그 테두리에서 바깥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났듯이 그게 대체로 중국성은 정형적인 사각형 형태예요. 사각형 방형성이죠. 그런데 우리 성은 지형 굴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곽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중국성하고는 기본 평면 플랜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남성자성과 동산산성도 전부 이제 평면 부정형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외에 부여 관련 이제 칠학은 뭐 중국 그쪽 지역의 길림성, 하순연의 서왕산손 유적, 회덕천, 대청산 유적 이런 것들이 집필로사나 일부 채집된 토기를 가지고 이제 칠학 유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중국 당국에서 일부 발굴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앞에 설명드렸던 동단산성의 정경이에요. 이 테두리를 따라 가지고 이 성곽에 이제 성이 쌓여 있는 거고 앞에 보니 이 강이 제2 송화강이에요. 거기에서 서남 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평지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남성자 무슨 남성자성 남성자성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성자성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성 체제다. 하나는 산성, 하나는 평지성, 그리고 하천을 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자성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모습, 토기 이렇게 살펴보면은 칠학과 주거지에서는 다른 뭐 철기라든지 금속용기 또는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은 거의 출토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생활 유물인 토기들만이 이렇게 출토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가 뼈 제품, 뭐 일부 또 돌로 만든 석 제품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토기다. 근데 이제 청동기와 철기는 나중에 우리 무덤 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청동기와 철기는 중요한 유물들은 대체로 무덤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부여 토기의 이제 특징은 앞에 살펴봤던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토기는 전부 다 이전에 서단산 문화가 이제 청동기 시대 그쪽 만주 지역 일대에 꼽혔던 이 소위 이 문화니까 그 무문토기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토기의 색깔이 젓갈색이다. 산화염 소성 토기다. 산화염 소성, 환원염 소성 설명을 했죠, 늘. 자, 산화염 빨간 색깔이 난다. 그리고 무문토기의 전통이 있으니까 토기 벽이 여기에 단면이 여기 벽이 두껍다. 벽이 두껍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형 토기들도 많이 나온다. 이것은 대체로 식기 종류로 사용이 됐겠죠. 소형 토기의 완, 바리, 이런 것들. 소형 토기도 이제 출토가 된다. 다 색깔식 산화염 토기들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경호다. 내경호는 아가리의 목이 안으로 오목하게 기울어 있다. 암으로 오목하게 기울어 있다. 안으로 기울면서 바깥으로 벌어지지. 자, 요런 내경호가 많이 채용된 게 이제 부여토기의 큰 특징이다. 또 역시 항아리 종류에는 거의 대부분 고래토기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손잡이가 이렇게 다 붙어 있다. 손잡이는 뭉퉁한 봉 모양의 봉상 손잡이가 대부분이다. 부여에는 점토띠를 판 모양으로 해서 안에 질 수 있게 옆으로 판상파수라고 그러죠. 판상.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부여는 봉상파수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동북 쪽에 있었던, 뭐, 북쪽에 연해주, 시베리아 그 일대, 연해주 일대까지 이제 거의 경계를 두고 있는 음누라고 하는 나라 소국. 자, 이 음누라는 소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유적 자체를 답사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자체의 어떤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공유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단편적인 그런 내용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자, 여기는 지금의 중국의 이제 흑룡강성 하고 아까 봤던 이 부여의 송화강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음루는 서쪽으로는 부여, 남쪽으로는 옥저, 북옥저하고 이제 경계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흑룡강성, 송화강 합류 지점 여기에 이제 넓게 어떻게 아느냐?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지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이제 봐가지고 이제 얘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취락이 이제 바로 흑룡강성 송화강 합류 지점의 흑룡강성 곤토령 유적이라고. 1984년에 이제 발굴이 됐는데 중국 발굴 보고서가 대표적인 유물 한두 점 이외에는 다 여러 점 나오면 이렇게 보고를 안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소략해. 그래서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여기도 역시 부여의 동단산성이나 남성자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이다, 성. 그죠? 성이다. 그래서 우리 북쪽에 있었던 정치 집단들은 이미 이 시기에 마을 전체, 취락 전체를 방어하는 방어 취락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곽이 이제 다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특징 중에 큰 특징이 바로 이 성곽의 출현. 이걸 이제 설명을 했죠. 그죠? 자, 이 토기, 이쪽 지역의 토기도 부여 토기, 고려 토기,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옥자 토기, 거의 유사한 그런 토기들이지만, 형태가 약간씩, 세부적인 특징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음루 토기 역시 이 토기를 만드는 태토 속에 돌알갱이라든지 모래알갱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무문토기 전통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토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또 일부 토기 기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청동기 시대 후기에. 그래서 대체로 음루와 옥저 이쪽 일대의 이 소위 이 무문토기 전통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다음에 이 사만 시대, 이 사만 중에 마한의 주거지 취락에서 출토되는 소위 중도식 토기라고 하는 그 토기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도 역시 앞에 봤던 부여토기와 마찬가지로 봉상파수가 많이 있다. 그리고 셋불잡이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는 양쪽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 주로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기도 다수 출토된다. 그 다음에 음루에서 석촉을 대단히 유명한 석촉을 많이 사용했다는 동이전 삼국지에서 동이전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듯이 칠학에서 주거지에서 석기도 다수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한대 유물이 이제 쭉지게 전파가 돼가지고 문화 교류 과정에서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솥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앞에 봤던 곤토력 유적이 성체 유적인가 동시에 또 여기도 복림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성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복림성기에서 이런 고급 유물들도 이제 같이 투토가 돼서 복림성기 곤토력 유적이 흑룡강성 일대에 이 소위 송화강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 두 개의 성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를 부여 중심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듯이 음루의 이제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취락이 거기에 대규모로 형성이 되었다. 그 취락의 성격은 성원 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에 옥저. 옥저는 음루의 남쪽, 부여의 동쪽, 고구려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북옥저, 남옥저 두 개 있었다. 지금 두만강이에요. 제일 오른쪽 동해안에.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일대와 경계를 지우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이제 연해주 일대까지 이제 옥저가 이제 영역을 미쳤으니까 거기에 이제 발굴을 했는데 과거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죠. 거기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 유적 이름이 단결 크로노브카 유적, 단결 유적 크로노브카 유적, 그리고 볼체 유적. 이게 이제 옥저 문화의 이제 대표 문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단결 크로노브카 볼체 문화는 주거지 형태가 나중에 이 기역 자재형 쪽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네모난 주거지,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다음에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볼제 문화의 특징이 원통형 토기가 있다. 원통형 토기. 그리고 적색 마연 토기. 빨갛게 간 토기. 붉은 간 토기에 두형 토기. 밑에 다리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접시 형태. 우리 흔히 이쪽 지역에서 굽다리 접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붉은 토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동 모양의 뭉텅한 그런 손잡이가 붙어 있는 고형토기. 이것은 부여에도 있었고 음내에도 있었는데 부여에는 두 개가 양쪽에 붙고 음내에서는 한쪽에만 붙고 그런 특징이 있었죠. 여기도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옥저, 음루, 부여 일대는 정치 집단의 구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구분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토기 문화가 유사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옥저토기 역시 아까 설명했다시피 토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쪽구들 이런 것들이 남부지방의 저희 우리 중부 일대에서 확인되는 이제 중도식 주거지, 중도식 토기, 소위 그 전체를 중도 문화유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조형이 아마 이쪽 일대에서 이렇게 옥저나 부여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칼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네, 돌칼. 우리 정동시대에 반월령 석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지만, 그거를, 이 시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런 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취락 유적은 무산 호공 유적, 낮은 초동 유적, 그 다음에 해령 오동 유적, 오동 유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적들은 취락 마을인데 일부분만 발굴이 돼가지고 층위만 알 뿐이지 전체적으로 주거지가 얼마나 있고 어떤 주거지 형태인지 잘 몰라요.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미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쪽 지역이 각 유적이 대규모 마을로 취락으로 어,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경도 무산 호구 여기에서는 철기도 출토되는데 철기가 우리가 주조를 한다고 그랬죠.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녹인 샘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이게 좌우 대칭으로 두 개의 거푸집을 합쳐서 만든 이런 이 도끼를 우리가 이제 쌍합범 주조 철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 중에 전국시대 후기 정도에 많이 이제 만들었던 중국 계통의 이제 철기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의 이제 연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국시대 후기니까, 그죠? 그 이후다. 자, 앞에 설명했던 단결 크로노카 볼체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뭡니까? 두 가지 형태예요. 일부 이제 단결 크로노카
유적을 발굴을 했어요. 여기도 끌어놀북과 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여기에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그 강변에 이렇게 해안에 충적지대에 취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넓은 면적을 발굴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에 많은 주거지들이 있었겠죠. 여기 보면은 몇 개의 주거지들이 이제 뭐 8기 정도의 주거지들이 확인이 되고 벽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연장되고 부분 저장 구덩이들도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런 주거지 어쨌든 넓은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두거지 평면 움집 이제 위에는 이제 지붕시설에 이런 것들이 별도로 기둥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죠. 두거지가 네모난 평면 방형 주거지다. 방형 주거지인데 여기가 아궁이 자리지 새까맣게 소철 걸고 취사활동도 하고 불을 떼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은 이 돌 덮개판 여기는 꼭 배수로처럼 돼 있어서 밑이 돌을 세워서 위에 덮개돌을 돌렸죠. 거기 이쪽으로 불이 쭉 빠져나가면서 연기가 이쪽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거지 내부를 난방하는 효과. 그리고 부엌에서는 여기에 아궁이에서는 시사 활동 그리고 일부 여기에 이제 조명 이런 역할도 이제 좀 했겠죠. 또 뭐 유사한 형태 이제 주거지죠. 기역자형 쪽보다. 우리 흔히 이제 단결 끌어놓과 꼴체 문화의 특징이 방형 주거지의 지략의 주거지 형태가 기역자형 쪽구돌 이걸 대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꼴째 문학이 앞에 설명했던 요런 토기들이 이제 주로 주도가 되고 있다. 앞에 설명했던 그 토기가 요런 것들이에요. 봉상파수, 바리, 그 다음에 두영토기. 그러니까 여기 반토기죠. 시루 같은 것도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주도가 있다. 이전에 청동기 시대 무운토기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 소위 한사군, 한사군의 제일 맏형이 소위 이제 낙랑군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AD 304년에 대방군이 설치가 돼요. AD 204년에 대방군이 설치되니까 그 두 개가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있어서 흔히 한사군 하면은 낙랑군이 대표가 되고 나중에 이제 낙랑군 남쪽에 지금의 황해도 봉산군 지역에 대방군이 설치되는데 이때 되면 두 개의 성으로 이렇게 두 개의 군으로 이제 정치 집단이 이제 예, 점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낙락의 영역, 강력은 지금의 대동강 유역이 중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낙랑군을 다스리는 군 소재지, 소위 군치지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이제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에 낙랑토성을 이제 그게 비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뭐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지금의 청평강 일대에서 황해도 그 일대까지가 이제 낙랑의 보입니다. 물론 동쪽에 낙랑을 중심으로 진번, 임둔, 현도 그 세성이 이제 남쪽에 쭉 이어져 있었죠. 이제 그것은 빨리 이제 멸망을 하고 말고 낙랑은 이 기원전 108년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한사군이 313년, AD 313년에 멸망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오랜 400년 이상을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중국의 한 군현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남쪽의 마한, 진안, 비해난을 효율적으로 지배를 해보자. 뭐 이를테면 식민 지배 비슷하게 해보겠다고 이제 만든 그게 이제 이 한사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 400년 이상 한반도 허리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남쪽에 우리 삼한사회, 만진한사, 연한사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아직 고구려가 있었으니까 고구려 사회에 여기에 많은 정치 문화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랑 고고학을 공부를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성기에는 어
대체로 기원전 1세기경. 이때 보면 이제 이 중국 한나라에서 좁은 한반도에 너무 많은 4개나 되는 군현을 이렇게 설치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진번 임도를 폐지해버려요. 진번 임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현도군은 고구려가 강성해짐에 따라 이제 고구려가 왜 현도군을 요동지역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현도군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낙랑군밖에 이제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낙랑군이 옛 이 폐지된 진번, 임둔, 현도 그쪽 일대까지 이제 관할권이 되니까 낙랑의 범위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204년에 낙랑군 남쪽에 분할을 해서 대방군이 설치된다. 이때는 중국의 전환에서 후한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이 사회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입김이 9년 멀리까지 미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소위 낙랑군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중국의 요동지방에 서북지방이죠. 거기에 소위 공손시라고 하는 지방 그 시족 정권이 있었어요. 공손시, 공손강, 공손도 하는 위서동의전에 나오죠. 이 정권이 이, 이 중국의 중앙에서 낙랑군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틈을 타가지고 대거 이쪽으로 치서로 와서 낙랑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남쪽에 시베리아에 못 미치는 대동강 이남의 항해도 봉상군에 대방군을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해도 봉상군 양동이라고 하는 그 일대에 보면은 이 대방군이 점거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이제 거기에 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낙랑군 후기 3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제 두 개의 군으로 재편이 돼가지고 서북한 지역이 이, 이 군현 일부 낙랑군과 또는 공손시 정권의 지배하에 이제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낙랑군과 대방군이 허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남쪽의 이 사만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정치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우리가 이 흔히 낙랑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뭐 의문을 제기하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고고학적으로는 낙랑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일대, 대동강역 일대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조사되어 왔던 여러 북한 지역의 조사 내용, 유적 분포 상황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BC 1세기에서 AD 3세기 정도까지의 유적이 중요한 유적이 제일 집중하는 데가 대동강유역 그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낙랑군이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낙랑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죠. 그걸 근거로 하다. 여기에 이제 여러 유적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참고. 대체로 여기에는 낙랑 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무덤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주로 무덤에서 유물이 많이 출토되니까 무덤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알려진 것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서북한 일대가 낙랑의 중심이다. 근데 북한에서는 여기를 낙랑군의 중국의 항군연합에서 낙랑군이 위치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삼국시대에 가면은 낙랑국이라고 또 나와요. 중국 문헌기록이라든지. 여기에 낙랑국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낙랑국이 있었고 여기에 다음에 고구려 쭉 이어져서 여기가 소위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북한 고고학자나 북한 정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북한 일대의 낙랑요적을 소위 대동강 문명론이라고 해요. 문화론이라고 해서 소위 이게 소위 세계 문화를 선도했던 그 지역으로서 이런 문화가 뽑혔던 지역이다. 낙랑하고는 한사군의 낙랑 문화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자,
낙랑과 관련되는 취락이 조사된 건 없어요. 낙랑 토성 내부가 일부 조사된 거고요. 낙랑 토성 내부 조사에서는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굴이 안 되고 전부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유물이 출토되고 이래서 낙랑군의 주거지 형태가 어쨌든지 또는 뭐 칠학의 주거지 숫자가 몇 개 정도가 칠학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때 되면은 이 중국에서 설치한 군현이니까 중국의 역사서에 역사책에 이때 당시 내용이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국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한서라고 하죠. 한서. 그게 우리 한반도에 낙랑군을 비롯한 사군이 설치되는데 그중에 낙랑군이 가장 강성했다. 그 낙랑군에 25개 현이 있었다. 25개는 화려현, 잠장현 25개 기록에 나와요. 자, 거기에 25개 현에 이 집이 몇 개? 62,812호, 12개호. 그때 당시에 지금 정도 되면 뭐 소도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가 전체 다가 이때 당시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다 한 거죠. 해석이 얼마 전에 평양 일대에 아파트 건립하면서 발굴된 무덤에서 호구를 적은 목관이 나와요. 거기에 그 목관에 기록된 내용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 나무, 목관이 아니라 죽간, 대나무에 붓글씨로 글 쓴 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서에는 40만 6,748명이 인구로 이 소위 낙랑군에 거주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인구고 그때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방구는 그 남쪽에 대방구는 7개 현에 4,900호. 인원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뭐 4,900호니까 6만 2천호 이상이니까 그거에 비해 가지고 뭐 훨씬 줄어들었고 대방군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낙랑은 거의 쭈그러들어 가지고 현도 25개현에서 6개 현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오히려 대방군보다 집 숫자도 더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국에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한 그런 방치 상태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방군이 공손시 정권에 의해 가지고 낙랑군 남쪽에 이렇게 설치됨에 따라 가지고 낙랑 남쪽에 살고 있던 천여가 막 1,000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중국의 요동지방으로 이제 쫓겨났다. 망명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가 낙랑 토성을 중심으로 한 실학 형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이제 한다. 낙랑, 진번, 임둔, 현 위치는 이렇게 된다. 그 아래쪽에 이제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은 아직 이제 고구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낙랑 취락을 설명을 하려면은 낙랑 토성밖에 없으니까 성곽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낙랑군의 치소였다. 낙랑군 전체 지역을 태수가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성곽을 쌓고 주변의 낙랑 영역 일대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그 중심지였다. 그리고 낙랑 토성이 있고 운성리 토성, 어을동 토성, 다른 말로 성현리 토성이라고 하죠. 지탐리 토성, 평산리 토성, 신장소성, 소라리 토성. 이 일대에 이제 서북권 낙랑 토성을 중심으로 쫙 밀집대가 배치되어 있고 하나의 이성 하나만 성곽 하나만 이제 여기에 따라떨어지니까 이 일대가 전부 이제 낙랑군에 소속되어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성곽이 있었던 성곽 성원 치력이 있는 요 지역 자체가 하나의 낙랑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25현의 이제 소위 지금 같으면 면소재지 정도 이제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낙랑 토성에 딸려 있는 작은 성들이 이제 쭉 배치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낙랑 토성이 거점성이 되는 거고 주변의 작은 성들이 위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 역시 토성 내부는 앞에서 부여라든지 뭐 여러 성곽에서 살펴봤지만
그 내부에는 많은 부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취락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역시 성은 취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중에 낭낭도성은 중국 군현 지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을 다시 고치고 이렇게 쌓아서 중국성처럼 평지성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네모 반대선 방형성이 돼. 나머지 성들은 그 이전에 낭낭 25개 현이 이미 고조선 후기 단계부터 거기에 이제 25현 중에 현 이름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옛 지명 그대로를 이제 낭낭이 다스릴 때도 이어받아서 다스렸다. 거기에 고조선 후기 단계에 이미 토성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거를 낭낭이 이쪽 지역을 빼앗아 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걸 다시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 수축을 하거나 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낙농 토성이죠. 낙농 대동강 남쪽에 지금 낙랑구역 일대, 지금도 북한에서 거기 낙랑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변에 낙랑 고분군들이 밀집돼서 있고, 성을 일제시대 때 발굴했는데 우물도 나오고, 변도를 쭉 깔아가지고 저 보도블록을 깐 거, 그러니까 상당히 뭐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건물, 여기는 뭐 군태수라든지 행정청, 청사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동기라든지 유리라든지 철기를 만들어서 만들었던 그런 공방기, 무기 창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갖춰져 있었대. 그러니까 하나의 조만한 나라의 성 내부에서 갖출 수 있는 거는 거의 성곽 내부에 그 시설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막대기와 평기와 뭐 그리고 보도를 깔았던 변돌 뭐 옷감을 짰던 방추차, 그 다음에 뭐 토기, 청동기, 철기, 유리제품, 석기, 뭐 또 뼈제품, 뭐 이런 여러 하유물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다 줬다. 그리고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주변 유적보다도 훨씬 더 고급이고 많은 유물들이 이 낙랑토성에서 출토가 됐다. 그래서 이 낙랑토성이 낙랑군이 의 치소로서 주변의 영역을 다스리던 그런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이 낙랑토성에 전도를 깔아서 만든 보도블록, 길이의 길, 성벽 내부를 따라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일부만 발굴해서 이제 전문은 알 수 없죠. 자, 여기에 이제 전도를 깔, 1935년에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사했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동서 8km, 남북 4km,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 자, 그리고 주변에 약 2200기 정도의 낙랑 고분군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고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사가 되고 최근에 이 낙랑구역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도 우리 강남처럼 된 거죠. 아파트처럼 개발이 되면서 많은 고분군 약 3,000기 정도가 발굴이 됐다 그러니까 2,200기는 일제시대 때 확인한 거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 내용은 아직 보고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호구가 적혀 있는 축관 그것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정부가 중국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어, 그다음에 이제 실제 토성의 규모는 동서 700m, 남북 600m. 아, 방향도 아까 여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죠?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동서 8km, 남북 4km의 낙랑 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분군이 이 정도 범위에 걸쳐서 이제 분포하고 있다. 그 8km니까 어마어마한 너비죠, 그죠? 거기에 고분군들이 쫙 다 들어서 있으니까 2200기보다는 훨씬 더 많다. 내부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문자가 쓰여 있는 기와들이 막체기와가 나요. 그 중에 대진 원강이라고 하는데 이 원강이라는 게 그때 당시 한나라에서 연호예요, 연호. 그 후한 때 연호인데 그 원강 연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91년에서 299년이에요. 그러니까 291년에서 299년에도 낙랑 토성 내부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그것도 기와 건물이죠. 그렇게 들어서 있으면서 낙랑군을 다스리는 치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낙랑 토성 내에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인물이에요. 거기 이제 토성 내에서 토기를 만들었던 공방기, 청동기를 만들었던 공방기 쭉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청동 쇠발소이라고 죠 동정이라 그러죠. 정이고 여기에 귀가 붙은 대사용품, 대사용품. 자, 이런 형태는 주로 중국의 상주시대 이후에 쭉 전통적인 이 대사 용기인데 이것은 중국 청동기가 아니라 청동길이라는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낙랑토성 안에서 이제 만들었다. 이 청동기를 주조했던 그런 이 주조 급부지편, 청동이 녹아가지고 용해되어 있는 파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대에서 많이 채집이 되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국자 여기에 딸려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청동기도 여기에 제작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시루예요, 시루. 자, 이것은 동정을 모방한 도정의 토기로 만든 이 토치의 솥, 세 발 달린 솥. 요 귀가 달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토기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자, 요것은 중국의 한대 회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고조선 전통의 토기가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 그러니까 낙랑군을 설치해가 중국 한나라에서 9년 지배를 했지만 이 낙랑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주민 집단이라든지 일부 지배 계층도 이 고조선 옛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부조 예군이라고 하는 도장이 나온 무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고조선 당시에 이제 부조 현령의 직함이죠. 이런 것도 또 나오고 고상현이라고 하는 고조선 사람의 도장도 이제 무덤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조선 제지 지배 세력이 낙랑군이 여기에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할 때도 그 밑에서 이제 어떤 일정 정도 고위 신분의 관리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낙랑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한 문화만 이식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조선 기층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고조선 토기의 제작 전통을 이어서 만든 이런 국다리 접시, 이게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통배, 그러니까 당경호, 이 다 생활용 토기죠. 낙랑 토성에서 출토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내박자, 그러니까 토기 내부의 받침모로죠, 받침모로. 단단하게 두드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낙랑 토성에서 다 출토가 되니까. 자, 이 받침모로가 토기 제작하는데 사용된 도구니까 그 도구가 출토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기를 직접 만들었다, 생산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관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동도가니, 동도가니, 그 다음에 뭐 유리도가니 이런 것들이 도가니 여러 종류들이 다 나왔어요. 청동도가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고급 금속 공예품 또는 장신구 이런 것들을 제작도 이제 낙랑토성 안에서 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소위 이제 실을 만들 때, 실을 짤 때, 여기 이제 이 구멍에 나무 축을 끼워서 회전을 시키면서 실을 이제 꼬는 거죠. 그거 짤 때만 직조 기술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일부 여기에 문양들이 이렇게 이제 기하학교 그 지문들이 방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나름대로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주자에 이렇게 예, 문양이 새겨져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앞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흙으로 만든 이 도장 찍힌 흙덩어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라든지 귀중한 물건 이런 것들을 멀리서 이 상대방에게 보낼 때 그걸 열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구니에 십자형으로 끈을 묶고 십자에 꼬이는 그 부분에 진흙을 갖다 발라가지고 거기에 이런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갖고 가다가 그걸 끌어보거나 이러면 이 진흙 덩어리가 깨져 버려요. 그러면 열어본 거야.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봉함용으로 도장을 찍어서 만든 흙덩어리. 이것들이 이제 낙랑토성이라든지 앞에 봤던 성현리 토성, 을동 토성, 쭉 아까 주변에 있던 성들, 그죠? 거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랑토성에서 다른 성에 보내고, 다른 성에서 낙랑토성으로 물건을 보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물품들을, 문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거. 대체로 25개 현 중에 22개 현 이름이 찍혀 있는 봉리가 낙랑토성을 비롯한 다른 토성에서 다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낙랑토성의 군태수를 중심으로 지방 이 소위 현의 이 깊숙이 이렇게 행정명령이 시달되고 또 물품의 수급과 유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락, 거점 지락이라고 성원 지락이 할 수 있는 낙랑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락 간의 유통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낙랑토성 안에서 출토된 기와예요. 우리가 이제 기와는 평기와 막체기와, 평기화 중에서는 암기와 수기와 이렇게 있거죠. 요건 막체기는 석갈의 끝부분에 이제 장식하는 기와인데, 이 중국 한나라의 기와 문양 형태, 기와 제작 기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낙랑토성 안에서 만든 거다. 태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낙랑 중국 한나라 기와하고는 전혀 다르다. 문양 이런 형태는 똑같다. 거의. 자, 요것은 십자구역 내에 이제 웅기문이죠. 웅기문, 구름 모양문이 상스러운 문이 그지? 길상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이제 웅기문들이 이제 많이 출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있는 거, 아까 앞에 봤던 대진 원강, 291년에서 연대가 나오는 거, 원강 연간, 그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자,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낭낭예관, 낭낭예관, 낭낭의 예관. 이 관자가 벼슬관자예요. 벼슬관자. 그러니까 낭낭의 예를 갖춘 이 관리가 있었던 이 건물에 사용됐던 기와다. 그러니까 이 예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낭낭군을 다스리는 군태수, 관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도교가 유행을 했는데, 낙랑의 도교의 도사, 도관, 도사가 기가하고 있습니다. 도관일 가능성, 예니까, 그죠? 근데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것은 좀 더 이제 낙랑 토성이 더 발굴이 되거나, 그 건물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면 그걸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형태를 추정을 할 수 있다. 좌우간 군 태수가 있었던 관청이든 아니면은 이 도교의 어떤 도사가 이 도교 의식을 거행하는 도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교의 소위 의례를 보는 그런 건물을 도관이라 그래, 도관. 우리가 이제 유도 뭐 태권도 이런 거 도장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 도를 닦는 이 관이 도관이라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 종교 건물이거나 도교 건물이거나 두 가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교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소위 이 도관에서 도사를 중심으로 지배계층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신봉이 되고 했으니까 두 개 다가 지배계층의 어떤 건물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낙랑토성이나 낙랑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건 아니고,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소위 칠기예요, 칠기. 칠기. 자, 이 칠기는 중국의 그때 당시에 중국 대륙 전체에 많은 군현들이 있었는데, 그 군현이 중국 그 한나라 황제릉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군현의 태후 무덤, 태수 무덤 이런 이 태고 지배자 무덤에서 출토된 그 이상으로 낙랑고분에서 유독 많은 칠기들이 출토가 돼요. 자, 이 칠기 중에는 바닥이나 이럴 때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 글씨는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글씨 내용에 의하면은
이 칠기들은 전부 다가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이 칠기들은 전부 다가 지금의 중국 사천성, 사천성 지역이 낙랑군이 있을 때 중국에 촉군이 있었죠. 촉군. 촉군 이전에는 총나라, 그냥 위초고 할 때 그 총나라가 있었던 근거지가 바로 지금의 사천성. 이 사천성에서 칠나무가 있게 거기에 서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급 칠나무가. 그걸 배경으로 해요. 거기에 촉군 공방이라고 하는 이 소위 그 저기 칠기 만드는 공방기가 돼요. 물론 칠기뿐만 아니라 이 거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도 제작을 했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중국의 이 관영 공방으로 이제 중국의 상방이 소위 이 중국 황제라든지 귀족들한테 이제 이게 납품하는 그런 촉군 공방에서 제작된 게 이제 낙랑군에 수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낙랑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 식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낙랑 무덤에 어, 체엽총인가? 서감리 9호분. 여기에 금으로 도금된 곰이 이렇게 내 상다리를 받치고 있으면서 여기에 각종 이배, 반, 접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한 상으로 이렇게 이제 출토된 그런 무덤들도 있고 그래서 칠기에 관한 한 낙랑 고분이 최고다. 그런데 요 칠기 한점 아까 한서라는 책 식화지 거기에 보면 칠기 한 점 사는데 그때 당시 낙랑군을 다스렸던 태수 응? 장관이죠. 장관 월급의 절반 반을 지불해야만 칠기 한 점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이에요. 얼마나 고급. 뭐 지금 요즘 장관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 칠기 한 점이 우리 돈으로 지금 5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화려한 칠기들이 낙랑 고굴에서 이렇게 이제 조도가 됐다. 그래서 그 고급의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뭐 화장용품 이런 것까지 칠기로 만든 게 이제 많이 조도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원삼국 시대 중에 이제 일부 북부지방의 이제 여러 정치체들, 소위 이제 고구려에서 낙랑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다시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대강의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취락이 좀 조사가 되고 주거지 형태가 반듯한 주거지들이 발굴이 되고 이러면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새 자료로서 제공해 줄 테니까 지금은 뭐 여기 정도까지밖에 이제 얘기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양해해 주면 좋겠습니다.